안녕하세요. 전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이곳 사연과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듣고는 합니다. 가끔은 진짜 이런 일이 생기나 싶을 정도로 황당한 일이 많았는데 이곳도 만만치 않네요. 그런데 이곳에다가 저의 의뢰인들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는 없으니 제 사연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걱정 없을 것 같은 변호사가 무슨 사연이 있을까 싶으실 텐데, 사실 저도 제법 어두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거든요. 그 어린 시절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독한 마음을 품고 공부를 하여 이 일을 하고 있겠지만, 사실 다시 꺼내 올리기 싫은 과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게 된 중요한 사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의 과거도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죠. 지금이야 저도 변호사를 하며 돈도 명예도 부족하지 않은 정도로 가지고 있지만 어렸을 적 저의 삶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한창 부모님 품 안에서 멋모르고 어리광이나 부려야 할 나이부터 저는 철저히 방관됐고 소외된 채 살아야 했으니까요. 어느 순간부터인지 무슨 이유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저는 다정한 부모님의 목소리보다 부모님이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는 고성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매일 싸우지 않고 조용하게 넘어가는 날이 없을 정도로 부모님의 싸움은 계속됐고 그런 집안 환경에서 방치됐던 저는 늘 불안감을 느끼며 자랄 수밖에 없었죠. 그때는 뭣도 모를 나이이다 보니 그냥 부모님이 화해를 하시면 좋다고 생각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남보다도 못하게 싸우시던 부모님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셨죠. 부부 사이의 일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보통 자식 새끼는 챙기는 게 부모들일 텐데 저희 친부모님은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낳아달라 한 적도 없는 나를 낳아놓고는 이제 와서 서로 자식을 떠넘기며 저를 또다시 외면하기 바빴죠. 아버지는 제가 어머니를 닮았다는 이유로 저를 꼴보기 싫다며 어머니에게 보내려고 했고, 어머니는 이혼하고서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다며 저를 맞지 않으려 했습니다. 둘 중 누가 하나라도 저를 안쓰럽게 생각했다면 어린 자식한테 그런 상처를 줄 수 없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결국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친모에게 떠넘기듯 맡겨지게 됐습니다. 내심 어머니를 따라가고 싶다 생각했지만 막상 친모와 함께 살게 된 저는 전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친모는 이혼에 대한 충격 때문인 건지 원래 그런 사람인진 몰라도 이혼을 한 후로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며 자식에게 못 보일 꼴도 많이 보였습니다. 보통 이혼 한 번 하고 나면 지긋지긋해서라도 다른 남자 만날 생각은 못 할 텐데 그 사람은 그런 것도 없는 건지 매일 남자를 만나러 다니느라 아직 어려서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저한테 눈길 한번 주지 않더군요. 심지어 갈 곳 없는 어린 제가 집에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매일같이 바뀌는 자기 애인들을 집에 끌어들이며 어린 자식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곤 했습니다. 교육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엄마라면 자식에게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제 친모는 어린 저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술을 달고 살며 늘 취해 있는 모습을 보였죠. 술 때문인지 매일 울고 화내며 감정도 주체하지 못하는 엄마가 저는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던 게 아닐까 싶어 안타까운 마음도 조금은 들지만 당시 어린 저 역시도 그런 상황을 직접 겪으며 항상 불안에 떨었기 때문에 남을 동정할 여유 같은 건 없었네요. 그런 환경에서 제가 엇나가고 삐뚤어져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랬던 제가 그나마 지금처럼 살 수 있었던 것은 전부 저희 외할머니 덕분이었습니다.
멀리 살고 계시던 탓에 자주 오진 못하셨지만 그나마 외할머니가 제가 걱정돼 집으로 종종 찾아오셔서 저를 챙기고 보살펴 주신 덕분이었죠. 술만 마시고 자식이 배고픈 줄도 모르는 친모 때문에 돌봄을 받지 못했던 저에게 할머니는 유일한 보호자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연세도 많으셨고 형편도 많이 어려워 어린 손자를 거둘 자신은 없으신지 가끔 오셔서 밥을 해주시고 들여다보고 가시는 게 전부였지만 그런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에 제가 그때까지 숨을 붙이고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외할머니 덕에 겨우 살던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를 대하더군요. 이혼하고 제정신이 아닌 뒤로는 자식한테 찬밥 한 번 꺼내준 적 없던 어머니가 웬일로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했는지 갓 지은 따끈한 밥과 맛있는 아침 밥상을 차려주셨고 다 먹고는 같이 놀이공원을 가자고 했던 거죠. 그날이 무슨 날이었는지 무슨 기념할 만한 일이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저는 그날이 마치 제 생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기 전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이가 나쁘지 않았을 때 제가 알던 어머니의 모습 같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아무 의심 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놀이동산에 다녀온 저는 그날 밤 좋은 선물까지 받게 됐습니다.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품에 쥔 저는 그날이 태어나서 최고로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의 이혼 후로 다시는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마치 예전으로 돌아간 듯한 엄마의 모습에 저는 이제 엄마가 괜찮아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의 다정한 자장가 소리를 들으며 잠에 빠졌고 유난히 깊게 잠들었던 제가 눈을 뜬 곳은 집이 아닌 병원이었어요. 분명 잠들기 전 엄마가 불러주는 자장가 소리를 들으며 잠에 들었던 것까지 기억이 나는데 왜 내가 병원에 있고 곁에는 할머니가 저를 안타까운 모습으로 지켜보고 계신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차마 말 못하는 할머니에게서 듣지 못했던 그날의 진실은 생각보다 더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어른들이 혀를 차며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로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그 후로 영영 어머니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마치 생일 같다고 느꼈던 그날, 제게 오랜만에 찾아온 그 행운과 행복들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사건을 계획한 엄마의 마지막 호의 같은 것들이었죠. 하루 종일 저의 생일처럼 행복하게 해주고 저를 깊게 재운 어머니는 제가 잠이 든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습니다. 자기 혼자 죽기는 억울하다 싶었는지 지내던 집에 불을 질러 저와 같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더군요. 어머니는 제게 수면제를 먹였고 약에 취해 깊게 잠이 든 저는 집이 불이 타는 줄도 모르고 좋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을 뻔했던 저였지만 다행히도 주변 이웃의 신고로 늦지 않게 구조를 받은 덕분에 구사일생하여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일로 저는 목과 얼굴 일부분까지 큰 화상을 입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하지만 피부에 남은 화상 자국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상처는 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던 친모의 행동이었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의 목숨도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건지 친모는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저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처를 입고 목숨은 건졌고 그렇게 저를 괴롭혔던 친모는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렸죠. 그리고 그 후로 저는 할머니를 따라가게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의 죽음은 애정과 별개로 견디기 힘든 일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외할머니와 지내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친모와 살았을 때도 차라리 저를 챙겨주시는 외할머니와 살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했었으니까요. 부모가 저에게 무신경하고 부부싸움으로 바쁠 때도 외할머니께서는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사실 자식도 아닌 외손자를 거둬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외할머니께서 저를 맡아주셨죠. 이제는 고생 없이 편안히 지내시다가 가셔야 할 나이에 어린 손자를 떠맡게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할머니는 저 때문에 혼자 생활하기 어려우신 형편에 나이 드신 몸으로 막일까지 하시며 돈을 벌어야 하셨죠. 그 연세에 무리하며 고된 일을 하느라 파스 없이는 못 사시는 분이 자기 몸에 붙이는 파스 한 장은 아까워하시면서도 저한테 쓰시는 돈은 한 푼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할머니 덕분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보살핌과 사랑을 느낀 저는 다른 또래 아이들과 별 차이 없이 잘 자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 먹고 세상을 알아갈수록 저도 제 처지를 깨닫게 되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할머니와 단둘이 지내며 가난한 집안 형편과 화상 흉터 때문에 일그러진 징그러운 얼굴은 제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할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는 그런 차이를 모르던 저도 학교에 들어가고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며 점점 더 그걸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화상 흉터와 가난 때문에 어느새 아이들의 놀림감이 됐고 심한 괴롭힘을 당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학교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는 건 참을 수 있었어요. 내가 무시당하고 화상 때문에 괴물이라는 소리를 듣는 건 좀 슬프긴 해도 견딜 수 있었죠. 그런데 아무 잘못 없이 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할머니가 저 때문에 욕을 먹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제가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 할머니를 놀리는 아이들 때문에 화가 났던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아이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제 편은 되어주지 않고 머릿수에 밀려 더 얻어맞게 되더라도 할머니를 욕하는 아이들에게는 절대 참지 않던 저였죠. 하지만 조금 철이 들고서는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밖에서 싸우고 다니는 걸 할머니가 알게 되신다면 곤란할 거라는 생각에 할머니가 속상하신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죠. 그 생각이 든 이후 전 학교 생활을 하며 조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참는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아이들은 나이만큼 더 잔인하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나마 서로 주먹 다짐으로 끝내고 가끔은 사과도 받아낼 수 있었지만 머리가 자란 뒤에는 그런 일이 없었죠.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참는 사람은 결국 호구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 하나 괴롭히는 걸로 모자라 폐지 주우시며 거동도 힘들어 하시는 저희 할머니를 저를 대신해 괴롭히는 학교 양아치들의 반응에 저는 결국 참았던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께서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시비와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 걸 보게 된 저는 순간 눈이 돌아 그놈들과 맞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할머니께서 저를 말리셨죠. 혹시나 제가 폭행으로 경찰서라도 갈까 걱정이 되셨던 할머니께서는 오히려 저를 말리시면서 남을 때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그러지 마라. 절대 다른 사람 때리면 안 돼. 하지 마라. 할머니께서 저를 말리신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또 저 때문이었죠. 혼자 부모도 없이 기르는 손자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늘 조심, 또 조심하시던 할머니께서 제가 괜히 폭력 사건에 엮여서 학교 생활이 곤란해질까봐 걱정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신한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으니 문제 일으키지 말고 학교 생활 끝까지 하라며 저를 다독여 주셨죠. 그런 할머니의 말씀에도 그놈들에게 끝없는 분노가 차올랐던 저였지만 저는 결국 할머니의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주 졸업장 보시는 게 꿈이라는 할머니 소원대로 문제 하나 일으키지 않고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목표를 가지게 됐죠. 제가 폭력 없이도 힘을 가지려면 공부를 해서 출세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그 후로 싸움 한번 하지 않고 공부만 하며 지내게 됐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노력 덕분인지 저는 오랜 노력 끝에 명문대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까지 받으면서 말이죠. 싸움이나 하고 다니던 철없던 제가 남부럽지 않은 학교를 가게 되자 할머니는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 모습에 감명받았던 저는 최대한 제 힘으로 노력해서 성공하고 싶었고 할머니를 호강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꿈은 다름 아닌 변호사였죠. 얼굴도 화상 때문에 이 모양이라 평범한 직장 생활이 쉽지도 않을 거고 면접도 보기 어려울 테니 전문직 직업을 가져야겠다 싶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 같은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일이 법조인이라는 생각에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대학에 진학해 법조인의 꿈을 꾸던 어느 날 고령의 할머니께서 몸이 안 좋아지시고 말았습니다. 나이도 나이인데다가 그동안 워낙 고생이 많으셨던 탓에 여기저기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으셨죠. 당장 수술을 받으셔야 몇 년이라도 더 사실 수 있다는데 당시 장학금 받으면서 어렵게 공부하던 저한테 그런 큰 돈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잘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고 돈을 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인 저를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고 저는 연필 잡던 손으로 삽을 쥐고 막노동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걸로 급하게 큰 돈을 버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수술을 위해 당장 얼마 안에 큰 돈이 필요하다 보니 괜히 더 마음이 급해졌어요. 할머니와 단둘이 어렵게 살던 형편이라 돈을 빌릴 사람도 없었고 돈 나올 구멍만 찾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닮았다는 이유로 나를 버린 사람이 나한테 애정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혼을 해 저의 곁을 떠난 뒤로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던 친부였지만 그때 제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어른은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나를 버린 친부를 찾아가 구걸을 해야 한다는 게 내키진 않았지만 할머니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물불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의 집 주소와 연락처를 알고 있었던 저는 그렇게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혹시 나를 조금이라도 반가워하려나 기대를 하기도 했지만 그런 기대와 달리 아버지는 저를 보고 흠칫 놀라며 당황할 뿐이었습니다. 네가 여기는 무슨 일로 찾아왔어? 아니 이제 와서 나를 찾아올 일이 뭐가 있다고? 여기는 누가 알려줬길래 찾아왔어? 오랜만에 만나는 아들 이름은 부르실 생각도 없으신 건지 아버지는 저를 마치 빚받으러 온 빚쟁이나 귀찮게 하는 잡상인인 마냥 대하고 있었습니다. 대놓고 불편한 내색을 내비치는 아버지의 모습에 돈 얘기를 꺼내기 힘들었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해야만 했어요. 아버지, 저 돈이 좀 필요해요. 그냥 달라는 건 아니고 제가 다 갚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 학생이라 당장 큰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요. 몇 년이 걸리든 꼭 다 갚을 테니까 제발 저희 외할머니 치료비 좀 빌려주세요.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돈이 없어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제발요. 뭐? 오랜만에 찾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기껏 돈 얘기냐? 그것도 나랑은 상관없는 너희 외할머니 치료비를 달라고? 그 돈을 왜 나한테 찾냐? 네 엄마한테 달라 그래야지. 네 엄마랑 내가 이혼하던 날 너랑 내 관계도 거기서 끝이 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는 날 찾아오지 마라. 나한테 돈 달라고 구걸할 생각도 하지 말고. 아버지는 제 사정 얘기도 다 듣지 않고는 딱 잘라 차갑게 거절을 했습니다. 생판 남이라고 해도 사람이 그렇게까지 부탁을 하면 사정 얘기라도 들어볼 법한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낳아준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하더군요. 저는 너무나 화가 나고 간신히 참았던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거기서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 그 사람의 바짓단과 신발을 부여잡고 끝까지 애원할 수밖에 없었죠.
그 사람이 질긴 제가 귀찮아서라도 도움을 주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 저는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수술비를 마련하기도 전에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시고 마셨어요. 치료라도 한번 제대로 받아봤으면 얼마 더 사셨을지도 모르는데 저 때문에 고생만 하셨던 할머니를 그렇게 보내야 한다는 상황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할머니께서는 끝까지 제 걱정만 하셨어요. 절대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지 말고 힘든 사람들 도울 수 있는 공부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이죠. 솔직히 할머니를 호강시켜드리고 싶어 공부를 했던 저는 할머니가 돈 때문에 돌아가신 마당에 남들을 도울 마음도 없고 세상에 적개심만 가지게 됐지만 그럼에도 저는 할머니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마음의 문을 닫고 사람들을 멀리하고 사는 저였지만 할머니의 유언을 따라 남을 도우면서 살기로 결심했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저에게 남은 건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정을 붙일 일도 없었으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사실 그때부터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죽도록 한 것인지 아니면 할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제가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만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죽도록 공부를 해 대학을 졸업 후 사시에 합격하게 된 저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변호사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회사에 들어가 변호사 일을 시작하게 됐을 때만 해도 할머니의 유언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직접 의뢰인들과 마주치지 않고 보통 팀 단위로 움직이거나 선배 변호사분들의 서류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저에게 있었던 아주 큰 결점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배정해준 사건을 처음으로 맡게 되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의뢰인들이 제 얼굴을 상당히 불편해한다는 걸 말이죠. 저의 얼굴에 있는 화상 자국을 보고 처음부터 불편한 내색을 하는 의뢰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 측에다가 변호사 교체를 요구하는 일도 빈번했죠. 실력의 문제라면 저도 인정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몇 차례 승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제 얼굴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지 않더군요. 그 모습을 지켜본 회사 측과 선배 변호사분들은 저에게 성형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괜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내 얼굴이 재판 결과에 무슨 영향을 끼친다고 이러는 건가 싶었죠. 이미 이전부터 인간들에 대한 기대가 없었지만 더 분노하게 됐다고 할까요? 능력이 아니라 얼굴 보며 변호를 의뢰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도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자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계약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게 됐죠. 저와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회사 사람들 모두 제 선택을 가지고 의아해했습니다. 어느 정도 삶이 보장되는 회사에서 나와 개인 변호사 일을 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죠. 더군다나 회사의 경우 의뢰가 들어와 배분되는 것과 달리 직접 의뢰인이 저를 찾아와야 하는 개인 변호사 일이었으니 제 얼굴에 있는 큰 화상 자국으로 인해 사건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겠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은 의뢰인들이 보이는 불편함 때문이라면 개인 변호사 일을 하지 말고 국선 변호사를 하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법원에서 배정을 해주는 일이니 배정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찬밥 더운 밥 가리겠냐면서 말이죠. 맞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 일이 더 편할 수도 있었어요. 국선 변호사라고 해도 월급이 낮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임시 제한적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이니 경제적으로 걱정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변호사로서 사건을 꾸준히 맡을 수도 있었고 판사나 재판 연구원이 될 수도 있는 길이기도 했죠. 하지만 국선 변호인을 하게 된다면 형사사건이라는 제한적인 활동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께서 죽기 전 유언으로 말씀하신 힘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적을 거라고 생각됐어요. 그래서 생활고가 예상되더라도 개인 변호사 일을 하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반신반의하면서 내린 선택이었죠. 사무실을 개업하고 난 후 영업사원처럼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적었으니까요. 그렇게 저 혼자 1인 다역을 하며 시작하게 된 개인 변호사 일은 회사 일보다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심적인 부분까지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다 말이죠. 회사를 다닐 때는 출근을 할 때마다 의뢰인들을 만날 때마다 얼굴에 있는 화상 자국을 숨기고 신경 쓰느라 항상 불편했는데 개인 변호사 일을 맡고 나서는 화상 자국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당장 법적인 구조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의 얼굴의 상처 따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오히려 제 화상 자국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마음 써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역시도 의뢰인들을 대하는데 편해지기 시작했고 강박 같았던 화상 자국에 대한 의식을 떨쳐버리고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그렇게 내 직업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무실로 할머니 한 분께서 찾아오셨죠. 그런데 사무실을 방문하신 할머니를 보고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들어오신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와 닮으신 외모를 하고 계셨거든요. 잠시 멍한 표정을 짓고 있던 저에게 할머니께서는 조심스레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분들 모두 어려운 형편 때문에 사건을 설명하기 전까지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그 할머니께서는 유독 더 말씀을 꺼내시는데 어려워하셨어요. 자리에 앉고 나서도 좀처럼 말씀하시는 걸 힘들어하셨죠. 이곳이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준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그래도 돈이 어느 정도 들기는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드는 비용이 있어서요. 상대적으로 수입료가 저렴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부담이 되는 분들은 상황을 봐서 소송 구조 변호사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기도 합니다. 우선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알아야 하니까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다른 곳들은 전부 제 이야기를 듣고 너무 비싸게 돈을 불러서 벌써 말 꺼내기 전인데도 무섭네요. 그리고 어디다 말하기 부끄러운 일이라. 그렇게 사무실을 찾아주신 할머니께서 어떤 사정이 있으신지 들어보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최근 들어 많아지기 시작한 사건이었어요. 할머니께서는 평생을 벌어모으신 전 재산을 자식에게 빼앗겼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전 재산을 받은 자식이 할머니를 부양하거나 생계 유지가 가능한 선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증여를 받은 자식의 변심이 문제가 됐던 거죠. 증여를 받은 자식이 할머니께서 살고 계시던 집도 팔아버려 지금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 구해다 준 반지하 단칸방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장 한 끼 해결하기도 힘들다고 말하시며 저에게 수입료를 내줄 게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건만 본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 같았습니다. 문제는 입증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직접 발로 뛰고 확인하며 수고를 해야 한다는 일이었죠. 거기다 이미 사건을 맡아 진행 중이다 보니 시간적 여유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를 꼭 제 손으로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할머니를 닮으신 외모만큼이나 살아오신 과거도 저희 할머니와 닮아 있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일찍이 남편분을 잃게 되시고 오로지 자식만을 위해 사시며 모든 걸 희생하셨던 분이셨어요. 하지만 품을 떠난 자식은 자신만 생각하기 바빴고 얼마 있지 않은 할머니의 전 재산을 빼앗은 거죠. 할머니가 한글을 모른다는 걸 이용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의 복지금을 신청해준다고 해놓고 그걸 속여 재산을 가져간 것이었죠.
거기다 할머니께서 살고 계셨던 집마저 팔아 길바닥으로 내쫓았다고 합니다.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 찾아가 왜 이러냐며 물어봐도 자식은 자신을 피하기 바빴다고 하네요. 할머니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희 외할머니가 겹쳐 보였던 저는 안타까운 사정을 모른 척할 수 없었고 무료로 변호를 맡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사건을 맡게 됐죠. 모든 재판 준비가 그렇듯 사건 준비를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했지만 이번 일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친족 간의 문제다 보니 사건을 객관적으로 증언해줄 증인마저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할머니에게 아드님과 당시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며 그 내용들을 자세히 확인하고 검증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할머니와 저는 가까워지게 됐죠. 할머니께서는 저를 만날 때마다 그리고 같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미안해 하셨습니다. 수임료도 없이 공짜로 변호를 맡기게 하면서 힘들게 밖을 돌아다니게 하신다면서 말이죠. 내가 우리 이 변호사한테 항상 고맙고 미안해. 이렇게 비싼 사람 공짜로 부려먹으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당장 가진 게 없어서 이런 것밖에 해주지를 못하겠네. 이거 도시락이야. 그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출출하지 말라고.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자녀. 혹시 입맛에 안 맞으면 억지로 먹지 말고 그대로 둬. 난 괜찮으니까. 이렇게까지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감사해요. 감사히 잘 먹을게요. 할머니께서는 자신의 사정도 여의치 않으시면서 저에게 정성 들여 만든 밥과 반찬을 도시락통에 싸가지고 오셨습니다. 맛도 맛이었지만 할머니의 정성이 들어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항상 맛있게 남김없이 먹었죠. 또 저에게는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 처음으로 받아보는 집밥이었기 때문에 더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렇게 재판 준비로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할머니와 저 역시도 더 많은 교감을 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저의 가족사를 할머니께 말하게 됐어요. 할머니께서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눈물까지 흘리시며 많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께서 지금의 저를 보고 뿌듯해 하실 거라며 잘 컸다고 외할머니를 대신해 말씀해 주셨죠. 외할머니와 닮으신 할머니의 격려에 저도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할머니는 더욱더 가까워지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왠지 더 할머니께 마음이 가고 뭐 하나라도 더 해드리고 싶었죠. 그래서 할머니께 한글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말벗이 되어 드리기도 했죠. 할머니와 함께 있는 내내 저도 좋았어요.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싫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사람을 그리고 사람에게 느껴지는 정을 그리워했었나 봅니다. 할머니와 소통을 하며 느끼게 된 사람의 정이 참 좋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사건의 준비를 다 하게 됐고 공판이 열리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저희 쪽이 유리하게 재판 분위기를 가져갔습니다. 이후 벌어진 1심 판결 결과 재판부는 할머니의 손을 들어줬고 아들 쪽에서 항소를 해왔지만 2심 역시 1심의 판결이 번복되지 않으며 최종심에서도 할머니의 손을 들어줬죠. 물론 거기서 끝이 났던 게 아니긴 했습니다. 판결은 할머니의 손을 들어줬지만 아직 할머니는 아들에게서 전 재산을 받았던 게 아니었으니까요. 판결 후에도 여러 핑계를 대며 아들이 할머니의 재산을 돌려주는 걸 차일피일 미룰 수 있었기 때문에 최종 판결 이후에도 바로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됐죠. 아들이 재산을 빼돌릴 수 없도록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고 반환 소송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할머니께 도움을 드리려고 서류를 정리하고 자료를 수집하던 그때 할머니께서 이전처럼 도시락을 싸가지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죠. 아이 할머니, 이제 이렇게 수고스러운 일을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준비하는 건 만약의 상황을 준비하는 거라 저도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댁에서 편히 쉬고 계세요. 방금 그 녀석한테 연락 왔어. 이번 주 내로 돈 보내주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 변호사가 이 늙은 노인네 일처리 더 이상 안 해도 돼.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 정말요? 다행이네요. 지금 서류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제 웬만하면 할머니께서 아드님과 그만 부딪히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다행이에요. 혹시 아드님이 지난 일에 대해 용서도 구하시던가요? 아니, 그냥 돈만 돌려주는 거야. 그놈 마지막까지도 나보고 돈 욕심 많다고 욕하던데 이제 자식놈한테 더 받을 상처도 없어. 처음 날 버렸을 때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나저나 내가 우리 이 변호사한테 줄 게 있어서 이렇게 왔어. 자, 이거. 이제 도시락 싸주시는 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아쉽기는 하네요. 저도 할머니께서 그동안 밥 챙겨주셔서 좋았는데 할머니께서 건네주시는 도시락을 받으며 시원섭섭했습니다. 이제 사건도 끝이 났고 할머니께서 돈도 돌려받으셨으니 이전처럼 자주 뵐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으로 저의 내면의 모습을 보여드렸던 분이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었죠. 도시락통을 한참 동안 만지작거리던 저는 할머니께 더는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아 맛있게 싸주신 밥과 반찬을 먹으려고 도시락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밥 대신에 웬 편지 봉투가 접혀져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할머니를 쳐다보게 됐죠. 할머니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제게 편지 봉투를 열어보라는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 저에게 배운 한글로 할머니께서 한 글자 한 글자 직접 적으신 삐뚤빼뚤한 글이 적혀져 있었죠. 이번 재판 준비 중 자신에게 많은 신경을 써줘 고맙다는 인사말로 시작한 그 편지는 저와 함께 보낸 시간 동안 할머니께서 느끼신 감정들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또 힘든 과거를 겪었던 저에게 외할머니를 대신해 대견스럽다는 말씀도 해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편지 끝자락에는 지금 우리가 만나게 되어 맺은 이 인연을 더 이어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힘들게 생활했던 저의 모습이 상상이 된다고 하시며 언제든지 밥을 먹고 싶을 때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라고 하셨죠. 삐뚤빼뚤하게 써내려간 그 편지를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저 역시도 할머니와 인연을 더 이어가고 싶었는데 혹시 거절을 당할까봐 또 무리한 부탁이 되진 않을까 걱정돼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먼저 선뜻 손을 내밀어 주신 할머니께 감사드렸고 흔쾌히 그러고 싶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나? 우리 이 변호사 안 그래도 바쁠 텐데. 근데 꼭 이 말 해주고 싶었어. 이 변호사 충분히 좋은 사람이고 사랑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라는 걸. 물론 과거 일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이 세상 미운 것도 이해가 돼. 더는 사람에게 상처받기 싫다는 거. 그런데 이 세상 다 그렇게 못되고 계산적이지만은 않어. 생각해보면 이 변호사 주변에도 분명 좋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야. 다만 이 변호사가 받은 상처 때문에 먼저 웅크리거나 곁을 내주지 않아서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내가 이 변호사한테 더 마음이 가. 특히 이번에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식놈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핏줄이 다가 아니다 싶었어. 우리 이변과 있었던 그 시간이 나한테는 자식놈과 있었던 시간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고 정도 더 많이 느끼게 됐고 그래서 내가 우리 이 변호사한테 돌아가신 할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싶어. 너무 내 욕심만 부리는 건진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오히려 제가 용기가 없어서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는데요. 저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사람에 대한 정을 느꼈어요. 저야말로 이런 용기 먼저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감사해요, 할머니. 그렇게 저는 할머니와 재판 이후에도 가깝게 지내며 가족 같은 사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가족처럼 지내게 되며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제 표정도 점점 밝아져만 갔고 세상을 향해 닫혀져 있던 제 마음도
조금씩 풀리며 유하게 변해가기 시작했죠. 이 세상에 완전한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 충분히 만족스러웠고 할머니께 감사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차려주시는 밥상은 그냥 밥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에게만 받을 수 있는 정이었으니까요. 성격도 표정도 변해가고 있던 저에게 또 한 명의 소중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저에게 소중한 사람이 생기도록 도와주셨던 분은 할머니셨죠. 주말을 맞아 할머니께서 맛있는 밥을 사주신다고 말씀하셔서 약속한 식당으로 나가게 됐는데 그 자리에 할머니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처음 보는 여자분이셨죠. 할머니께서는 그 여자분을 저와 같은 자신의 또 다른 은인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할머니께 종종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자식분들에게 전 재산을 빼앗기고 거리로 내쫓겨 놨을 때 도와주신 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분께서 급히 행정상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주셨고 우선 급한 대로 반지하 월세방을 사비로 구해다 주셨다고 했었죠. 또 자식과 소송을 하려고 마음먹게 된 것도 여자분 때문이라고 했어요. 할머니의 사연을 듣게 된 연우 씨가 비슷한 사례를 인터넷에 검색하고 알게 되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할머니께 말씀을 드린 거죠. 저를 찾아온 것도 다 연우 씨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연우 씨가 이후에도 도움을 더 드리려고 했지만 할머니께서 거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노인복지에 일하고 있는 연우 씨 역시 넉넉하지 못한 형편과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죠. 할머니께서 보시기에는 저와 연우 씨가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저희 둘을 만나시며 소개시켜줘도 되는지 알아보시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셨다고 말씀하셨죠. 할머니께서 소개시켜준 사람이라 연우 씨에게 처음부터 호감이 생겼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뿐만은 아니었어요. 연우 씨가 제 얼굴에 있는 큰 화상 자국을 보고도 놀라지 않더라고요. 보통은 일부러 모른 척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놀란 기색을 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저를 평범한 사람처럼 대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별다른 이상한 점을 못 느끼다 온 매무새를 다듬을 겸 찾게 된 화장실 거울을 보고 그때 알게 됐어요. 화상 자국이 생긴 지 오래됐다고 하나 온도나 컨디션에 따라 울긋불긋한 정도가 매일 달랐는데 그때는 실내 온도도 난방을 하고 있어 높았고 그런 상황에 기분마저 좋아서 몸의 온도가 높아져 그런지 유독 울긋불긋한 게 심했습니다. 이런 제 얼굴을 처음 보고도 아무렇지 않아 하는 연우 씨가 고맙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호감을 가지게 된 연우 씨와 자주 만남을 가지게 됐습니다. 너무 노골적이다 싶으면 할머니께 도움을 구해 연우 씨를 보기도 했죠. 또 할머니께서는 저희들 마음을 아시고 사랑의 오작교 역할도 톡톡히 해주셨죠. 이후 전 연우 씨와 연애를 하게 됐고 얼마 전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할머니 말씀처럼 정말 좋은 여자예요. 기본적으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특히 저의 배경과 과거를 전혀 개의치 않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연우 씨와 결혼식이 있던 날 비워진 혼주석을 채워주셨던 분은 할머니셨죠. 제가 할머니께 혼주석에 앉아달라 부탁을 드리게 됐거든요. 할머니께서는 처음에는 거절을 하시다 저와 연우 씨의 간절한 부탁에 그 자리를 앉아주셨고요. 이제 저에게 할머니는 가족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에게 제2의 인생을 찾게 해준 분이니까요. 제가 사랑하는 외할머니는 허망하게 잃게 됐지만 지금 살아계시는 할머니는 제가 잘 보살펴드려서 오랫동안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모실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겁니다. 그렇게 지낼 수 있게 앞으로 더 노력할 거고요. 뒤늦게 찾게 된 행복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 저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